트럼프가 크게 흔들리며 몰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관세가 아니라 투자라는 이름의 명령이었습니다. CHIPS 협정. 동맹국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비율을 확대하라. 일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천억 달러 규모의 참여안을 발표했죠. 언론은 이를 전략적 동맹 강화라 불렀지만 저는 그게 또 한 번의 복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미국이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하나로 일본의 30년짜리 동맹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국방부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생산, 한국산 텅스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중심은 더 이상 워싱턴도 도쿄도 아니었습니다. 그 몰락의 시작은 서울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저는 방위성 본청 7층 상황실 책상에 앉아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였죠. 미국 국방부에서 전문 문서 한 통이 도착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칩스2 협정 관련 동맹국 투자 요청의 건. 저는 파일을 열었죠. 첫 페이지부터 심상치 않더군요.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맹국의 적극적인 재정 참여를 요청한다. 일본 및 한국 정부는 2025년 상반기 내 투자 의사를 회신할 것. 요약하면 이겁니다.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투자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소 수천억 달러 단위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첨부돼 있었어요.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차세대 칩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우리 같은 동맹국은 기여금 명목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선택지는 없었어요. 요청이라 썼지만 사실상 명령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는 평온했어요.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 문서 한 장이 그 평온을 얼마나 유지시켜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방위성 간부 6명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죠. 오히려 예상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왔군요. 한 과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선택지가 있습니까?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맹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담당 국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우리는 이미 긍정적 검토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지만 한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왜 답을 안 하는 거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거든요.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건 우리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일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의 요청이 온 지 사흘 만에 우리 정부는 적극 검토라는 입장을 냈죠. 언론도 조용했어요. 반대 여론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위기였죠. 제게도 동의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좋은 기회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식 입장이 없었죠.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동맹국이 요청했는데 왜 답을 안 하는 걸까요? 혹시 내부에서 반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재정적 여유가 없는 건가? 여러 추측이 오갔습니다.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어요.
저는 뉴스를 통해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칩스2 협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여기까진 예상 가능한 멘트였어요. 우리와 비슷했죠. 그런데 다음 문장이 달랐습니다. 다만 단순 재정 기여가 아닌 기술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를 전제로 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들었어요. 의사결정 참여를 전제로. 이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돈만 내는 게 아니라 투자처와 기술 개발 방향까지 함께 결정하겠다는 뜻이었죠. 쉽게 말하면 조건부 협력이에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이지 않겠죠. 미국은 명령을 원하지 협상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동맹이라는 건 결국 힘의 관계입니다. 강한 쪽이 요구하면 약한 쪽이 따르는 거죠. 그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그 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간 한국 언론을 찾아봤어요.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비판 여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당연히 조건을 달아야 한다. 우리 기술인데 왜 무조건 돈만 내야 하나?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왜 저렇게 자신 있는 건지요. 며칠 뒤 저는 미 국무부 관계자와 비공식 통화를 했어요. 관계자는 한국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재정 지원을 기대했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파트너를 찾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거부하실 겁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수도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없이는 반도체 공급망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첨단 디램과 낸드 플래시, 그건 다 한국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죠. 한국은 지금 협상 테이블에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드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카드를요. 반도체라는 이름의 카드를 말이죠. 저는 그날 저녁 회의록을 정리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다. 이는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태도로 판단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에 필요한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는 걸요. 일본은 빠르게 수락했고 한국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같은 동맹국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들은 이제 함께 정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한국은 대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일본 내각은 긴급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도 방위성 대표로 참석했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각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성 장관이 먼저 말했어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겁니다. 경제산업성 장관이 이어서 말했죠. 미국 시장은 우리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이 요청을 거부하면 관세 보복이 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부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외무성 장관도 거들었어요. 동맹 관계를 생각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습니다. 경제적 협력 없이 군사 동맹만 유지될 순 없죠.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총리가 물었어요. 방위성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순 없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군요. 우리는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회의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흘 뒤 일본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칩스2 협정에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다. 이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이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죠. 일본, 미국과 반도체 동맹 강화 동맹국 책임 다하는 일본 긍정적인 논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쿄 증시도 반응했어요. 주가가 소폭 상승했죠. 시장은 안정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관료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어요. 복도에서 한 선배가 제게 말했습니다. 겐지, 솔직히 이거 협력인가 헌납인가? 저는 답하지 못했죠. 선배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 미국 본토 공장이야. 우리 기술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냥 돈만 내는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다가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이번 투자는 협력이 아니라 헌납이다. 누군가 회의 중에 중얼거린 말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돈을 댔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 이전도 없고 의사 결정권도 없었죠. 그저 동맹 강화라는 명분만 있었습니다. 일본 재계도 속내는 달랐어요. 한 대기업 회장이 비공개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 졌다. 1980년대 반도체 전쟁 때도 졌고 지금도 지고 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을 때 저는 뭐라 반박할 수 없었어요.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었죠.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시장을 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요구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국민들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일본 정부의 칩스2 참여, 찬성 58%, 반대 32% 찬성이 많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미국 공장을 짓나? 일본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들은 아직도 미국과 협상 중이었습니다. 조건을 내걸고 기술 협력을 요구하고 있었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저럴 수 있는 겁니까? 동료가 답했어요. 그들은 카드가 있으니까. 삼성, 하이닉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 저는 생각했죠. 우리에겐 카드가 없다. 일본도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건 자동차, 로봇, 정밀기계였죠. 중요하지만 반도체만큼 절박하진 않았어요. 미국은 우리 없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없이는 버틸 수 없었죠. 그 차이가 협상 태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뒤 일본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어요. 5천억 달러 규모의 칩스2 참여 예산이었습니다. 찬성 다수로 가결됐죠. 반대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소수였어요. 언론은 이를 책임 있는 동맹국의 모습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건 책임이 아니라 복종이다. 관세의 공포, 동맹의 압박.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썼습니다. 일본의 칩스2 참여는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우리는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동맹의 본질이 대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위계적 관계임을 보여준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온이 얼마나 취약한지를요. 일본은 다시 따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선택했고 그 안정의 대가는 복종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에 메모 하나를 남겼어요. 정책은 안정이라 불렸고 그 안정은 복종이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기록이었죠. 언젠가 돌아볼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요. 일본이 투자를 확정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미국은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관료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한국은 도대체 뭘 기다리는 겁니까?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곧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4월 중순이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죠. 저는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칩스2 협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진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다음 문장이 달랐습니다. 다만 우리는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기술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합니다. 대변인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합니다. 이 중 60%는 미국 내 한국 기업 직접 투자로 40%는 공동 기술 개발 프로젝트로 집행됩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기업이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짓고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겠다는 거였죠. 대변인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2세대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디램 공동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반도체 통합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투자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요구합니다. 기술 이전, 생산 분배, 수익 배분에 대해 한미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돌려봤어요. 의사결정권을 요구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은 돈만 되는 후원자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였죠. 일본 방위성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한 국장이 말했어요. 이건 미국이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이도 동의했죠. 한국은 너무 나갔습니다. 동맹국이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건 예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와 달리. 며칠 뒤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거부가 아니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일본에겐 명령했지만 한국과는 협상하고 있었죠. 한 달간의 협상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이 발표됐어요. 한국과 미국은 칩스2 협정 이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며 양국은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성명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기술위원회 설립, 지적재산권 상호 보호, 수익 배분 원칙까지요. 저는 성명서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의사결정권을 확보했고 기술 협력 구조를 만들었죠. 일본이 한 건 돈을 주는 것뿐이었지만 한국은 권리를 샀습니다. 같은 투자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미국과 대등한 기술 동맹 구축 조건부 협력으로 국익 지킨 정부 국민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다, 당당한 한국이 자랑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죠.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우리 정부 결정을 그저 받아들였지만 한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재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전자업체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협상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이게 현실이다.
직설적인 발언이었죠. 정부는 당황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확보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굴복이 아니라 협상을 선택했다. 그들은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씁쓸함을 느꼈죠. 일본은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에겐 정말 협상할 카드가 없었던 걸까? 사실 우리에게도 카드는 있었습니다. 자동차, 로봇, 정밀 기계 기술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카드로 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쓸 용기가 없었죠.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관세 보복이 무서웠고 동맹 관계가 흔들릴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도 관세 보복을 걱정했을 겁니다. 동맹 관계도 중요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요. 삼성과 하이닉스 없이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조건을 내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삼성전자가 텍사스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뉴스로 중계됐죠. 삼성 회장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함께 삽을 떴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술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파트너. 일본은 파트너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동맹국이었죠. 저는 그날 밤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무너지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기술로 동맹을 재정의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차이가 협상력의 차이를 만든다. 메모를 닫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시끄러웠죠. 2025년 여름이 왔습니다. 6월 중순 저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기밀 문서 하나를 받았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전략 자원 의존도 분석 보고서.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표 하나가 있었어요. 텅스텐 공급망 의존도 마이너스 한국 43.8%.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3.8%. 거의 절반이었죠.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미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텅스텐의 43.8%가 한국 상동광산에서 공급된다. 이는 미사일, 전투기, 전차 등 핵심 무기 체계 생산에 필수적이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미사일이요? 전투기요? 이건 단순한 산업자원이 아니었어요. 전쟁 무기의 핵심 소재였죠. 다음 페이지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텅스텐은 미사일 탄두의 관통력을 높이는 핵심 소재다. 한국산 텅스텐은 순도 99.9% 이상으로 군사용으로 가장 적합하다. 상동광산은 전 세계 군사용 텅스텐의 최대 공급처 중 하나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래프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사일 부품별 한국산 비중. 탄두 부분이 80%였죠.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미국 미사일의 80%가 한국산 광물로 만들어진다고. 이건 상상하지 못한 수치였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텅스텐뿐만 아니라 몰리브덴, 회토류 등 핵심 전략 자원에서도 한국 의존도가 높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공급원이다. 대체 불가능.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죠. 저는 일본의 자원 의존도를 찾아봤습니다. 보고서 뒷부분에 있었어요. 일본 마이너스 전략 자원 공급 비중 0.03%. 거의 없다는 뜻이었죠. 일본은 자원 수입국입니다. 우리는 공급하는 게 아니라 받는 쪽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공급하는 쪽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방산의 핵심을요. 저는 동료에게 이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자원을 갖고 있었다니. 저도 몰랐죠. 우리는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원 공급국이기도 했어요. 그것도 군사 자원이요. 며칠 뒤 저는 상동광산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광산이었어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텅스텐을 상업적으로 채굴하는 곳이었죠. 연간 생산량은 2,000톤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순도가 높아서 군사용으로 최적이었어요. 미국 국방부는 이 광산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은 텅스텐 재활용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폐기된 군사 장비에서 텅스텐을 추출해 재사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재활용 기술까지요? 한국은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방산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텅스텐 공급이 중단되면 미사일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절대적이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대체 불가능.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자원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일본이 미국에 공급하는 전략 자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밀 부품, 기계를 수출했지만 원자재는 아니었죠. 자원은 전부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모두 다른 나라에서 사왔어요. 우리는 가공만 할 뿐 원천 자원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협상력의 차이구나.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자원까지 갖고 있었어요.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한국산 텅스텐이 필요했죠. 미사일을 만들려면, 전투기를 만들려면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 없이도 미국은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한 달 뒤 미국 의회에서 흥미로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죠.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한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공급망은 안정적이며 대체제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듣고 깨달았죠. 미국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원 양쪽에서 미국의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동맹이 아니라 군사 동맹의 물리적 기반이다. 미국은 한국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반면 일본은 자원 의존국으로 공급보다는 수요 측에 있다. 이 차이가 양국의 협상력 차이를 만든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게 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 조건을 들어라. 이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죠. 저는 책상 서랍에 메모를 남겼어요. 전쟁은 무기로 싸우지만 그 무기를 만든 건 한국이다. 이 사실을 아는 나라와 모르는 나라의 차이가 외교력의 차이를 만든다. 메모를 닫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거였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 없이 그 평화를 지킬 수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라 불리지만 의존도는 다르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일본은 선택사항이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상동광산.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작은 광산 하나가 국가의 협상력을 바꾸고 있었어요. 2025년 8월 초 미국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력 재배치 계획. 저는 아침 뉴스로 그 소식을 접했어요. 발표 내용은 간단했죠. 주한미군 일부를 괌과 오키나와로 이동 배치한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요? 방위성은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국장이 먼저 말했어요. 이건 한국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독자 노선에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다른 이도 동의했죠. 한국이 너무 나갔습니다. 조건부 협력, 의사결정권 요구.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발표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 향상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국은 이제 독자적 방어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 이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이제 혼자서도 버틸 수 있다고요. 며칠 뒤 한국 국방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상외로 담담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한미 동맹은 주한미군 숫자가 아니라 전략적 협력으로 정의된다. 한국 언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죠. 오히려 긍정적인 분석이 많았습니다. 한국군 자주 국방시대 열린다, 미군 의존에서 벗어나는 계기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만 나와도 한국은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안보 불안이 커지고 정치권이 시끄러워졌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54%였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미군 눈치 볼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 많았죠. 저는 한국 국방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2025년 한국 국방비는 620억 달러였어요. GDP 대비 2.8%였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540억 달러로 GDP 대비 1.2%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었어요. 인구는 우리 절반인데 말이죠. 군사력 비교도 해봤습니다. 한국군은 50만 명, 예비군 300만 명이었어요. 탱크, 전투기, 군함 모두 최신이었죠. 특히 방산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공 방공 미사일 모두 국산이었어요. 수출까지 하고 있었죠. 폴란드, 호주, 사우디에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자위대 인원은 25만 명이었습니다. 장비는 좋았지만 대부분 미국산이었어요. F-35 전투기, 이지스함, 패트리엇 미사일. 우리가 만든 건 거의 없었죠. 방산 수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팔 수도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작전권이었습니다. 한국은 2027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있었어요. 전쟁이 나도 한국군이 직접 지휘한다는 뜻이었죠. 미군은 지원만 하고요. 반면 일본은요? 우리는 아직도 미군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유사시 작전 통제권은 미군에게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지휘하고 일본은 여전히 허락을 구한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죠. 우리도 자위대가 있고 현대화된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어요. 9월에 한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호국 훈련이라는 이름이었죠. 저는 훈련 영상을 봤어요.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 침공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참관만 했어요. 한국 합참의장이 모든 걸 지휘했죠. 훈련이 끝난 뒤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완전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주한미군이 줄어도 한국은 문제없다. 오히려 한국은 이걸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독자 국방의 완성이라고요.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만약 주일미군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당장 불안해할 겁니다. 중국이 침공하면 어쩌나, 북한 미사일은 어쩌나. 한 달 뒤 한국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혁신 2030 계획. 내용을 보니 놀라웠어요. 인공지능 무기체계, 무인 전투 플랫폼, 우주 군사자산.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도 배정됐죠. 향후 5년간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일본도 비슷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계획은 대부분 미국과 공동 개발이었어요. 단독으로 하는 건 거의 없었죠. 예산도 한국보다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헌법 구조 때문에 제약이 많았어요. 공격 무기는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방어만 가능했죠. 저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료가 답했죠. 그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와 달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 국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질문했어요. 한국은 작전권을 넘겨받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미군 지휘를 받을 겁니까? 방위상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헌법상 제약도 있고 미일 동맹 구조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변명처럼 들렸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국의 리스크가 아니라 한국의 성취를 반영한다. 한국은 이미 독자 방어 능력을 갖췄다. 미군이 떠나도 그들은 버틸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아직 미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차이가 협상력의 차이, 외교적 자율성의 차이를 만든다. 보고서를 닫으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평화는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미국이 지켜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국이 떠나면 우리는 혼자 설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 질문에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2025년 10월 세계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제한한 거예요. 저는 뉴스 속보로 그 소식을 접했죠. 중국 상무부 히토류 17개 품목 수출 허가제 전환.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혀.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습니다. 히토류 없이는 첨단 산업이 멈춰요. 방위성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죠. 한 국장이 보고했어요. 일본의 히토류 수입 중 63%가 중국산입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단기간에는 불가능합니다. 경제산업성 담당자도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전기차, 풍력 발전, 전자기기 생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재고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다른 나라 상황을 찾아봤습니다. 유럽연합도 비상이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가 중국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이런 원소들 없이는 모터도 배터리도 레이저도 만들 수 없었어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비교적 조용했어요. 저는 한국산업부 발표를 찾아봤죠.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해 한국은 자체 재활용 기술로 공급망을 안정화할 것이다. 재활용 기술이요? 저는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며칠 뒤 한국 기업 한국희소금속이 발표를 했어요. 폐전자 제품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상용화 기술 개발 완료. 연간 5,000톤 생산 가능. 저는 그 뉴스를 읽고 놀랐습니다. 5,000톤이요? 이건 한국 연간 수요의 40% 수준이었어요. 폐휴대폰, 폐컴퓨터에서 히토류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기사에는 기술 설명도 있었어요. 기존 방식보다 추출 효율이 3배 높고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다. 순도는 99.5% 이상으로 산업용으로 충분하다. 저는 동료에게 이 기사를 보여줬죠.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까? 동료도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 개발한 겁니까?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이 기술을 개발했더군요. 정부 지원을 받아 카이스트와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했어요. 3년 만에 상용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절묘했죠. 중국이 수출을 막은 바로 그때 한국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뒤 한국 정부가 더 큰 발표를 했어요. 한국형 히토류 순환 경제 모델 구축. 동맹국과 기술 협력 추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기술을 수출하겠다고요. 저는 이 발표를 보고 깨달았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 1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과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미국에 이전한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 건설을 허가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재활용 공장을 짓는다는 뜻이었어요. 유럽연합도 비슷한 계약을 맺었죠.
독일, 프랑스가 한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저는 일본 상황을 확인했어요. 우리 정부도 한국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한국산업부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죠.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사는 입장이었어요.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했어요. 일본도 기술 강국인데 왜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한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히토류 기술로 공급망 주도권 확보, 중국 의존 탈피한 K-테크의 승리. 국민 반응도 뜨거웠어요. 자랑스럽다, 이게 진짜 기술 강국이다, 댓글들이 쏟아졌죠.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12월 한국이 또 다른 발표를 했어요. 2차 전지 핵심 소재 국산화 완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모두 자체 생산 가능. 이건 배터리 산업의 완전한 자립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산 소재 없이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모두 국산 소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쟁보다 무섭다. 군대로 싸우는 전쟁은 누가 이기는지 명확해요. 하지만 기술 전쟁은 달랐습니다. 이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요. 한국은 지금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정부 지원도 부족했고 기업들도 소극적이었죠. 무엇보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안전한 길만 선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감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고 정부가 적극 지원했죠. 저는 한국 정부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GDP 대비 4.9%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일본은 3.3%였습니다. 우리도 적지 않은 액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어요. 게다가 한국은 민간 기업 투자도 활발했습니다. 삼성, LG, SK가 엄청난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었죠. 저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동료가 물었죠. 무슨 뜻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와 히토류 기술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기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세계 경제 포럼이 보고서를 냈어요. 미래 기술 경쟁력 순위. 한국이 3위였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이었죠. 일본은 7위였어요. 우리도 높은 순위지만 한국보다는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강점으로 빠른 상용화, 정부 마이너스 기업 협력, 과감한 투자를 꼽았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니라 기술로 싸우고 있다. 히토류 재활용, 배터리 소재 국산화, 반도체 기술. 이것들이 21세기의 무기다. 그리고 이 무기들은 탱크나 전투기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직 20세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하드웨어에 집중하지만 한국은 소프트 파워와 기술력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 보고서를 닫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겨울밤은 차가웠어요. 저는 생각했죠. 기술이 국경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보낸 거였어요. 두꺼운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제목은 동아시아 전략적 가치 지수 평가.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론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보고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각 동맹국의 대체 가능성을 평가한다. 대체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대체 가능이란 해당 국가가 동맹에서 이탈하거나 협력을 중단했을 때 다른 국가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저는 긴장했죠. 이 보고서는 우리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15페이지를 넘기자 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동맹국별 대체 가능성 지수. 저는 숨을 멈추고 숫자를 봤어요. 일본 마이너스 대체 가능 74%. 한국 마이너스 대체 불가 92%.
저는 표를 다시 봤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일본은 74%가 대체 가능하고 한국은 92%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겨 세부 내용을 읽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군사기지 제공, 방위비 분담, 지역 안정 기여 등의 역할은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분산 가능하다. 기술 협력도 대만, 인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우리는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국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생산 능력은 단기간 대체 불가능하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첨단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전 세계 공급의 70%를 차지한다. 텅스텐 등 전략 자원 공급도 대체제가 없다. 방산 기술과 생산 능력도 독보적이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K2 전차 등은 성능과 가격 면에서 최적의 선택지다. 2차 전지와 히토류 재활용 기술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할 경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즉시 마비된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군사 장비 생산에 치명적 영향을 받는다. 대만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중국의 위협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일본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일본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규모에서 중요하나 핵심 기술이나 자원 면에서 독점적 지위는 없다. 자동차, 로봇, 정밀 기계 등은 독일, 한국이 대체 가능하다. 군사 기지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가능하다. 따라서 전략적 의존도는 중간 수준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표에는 더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었어요. 기술 독점성 마이너스 일본 32%, 한국 89%. 자원 희소성 마이너스 일본 8%, 한국 76%. 공급망 중요도 마이너스 일본 45%, 한국 94%.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유일하게 일본이 높은 항목은 지정학적 위치였어요. 65%. 하지만 한국도 58%로 낮지 않았죠. 저는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그는 보고서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우리가 한국보다 가치가 낮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이 보고서 믿을 만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CSIS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싱크탱크죠. 저는 보고서 구석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한때 가르쳤던 나라가 이제 우리를 대체하고 있다. 1960년대 일본은 한국의 기술을 전수했어요. 포항제철, 현대조선, 삼성전자. 모두 일본 기술로 시작했죠. 우리는 선생이었고 한국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학생이 선생을 넘어섰어요. 저는 1980년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했어요. 도시바, NEC, 히타치. 모두 반도체 강자였죠. 그런데 미국의 압박으로 시장을 잃었습니다. 반도체 협정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2000년대 우리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게임.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췄어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를 포기했고 배터리도 늦었어요. 반면 한국은 계속 달렸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 LG는 배터리에 모든 걸 걸었죠. 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액수를 찾아봤어요. 삼성전자는 5년간 300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20조 원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에 50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일본 전체 반도체 산업 투자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일본 기업들을 생각했어요. 도요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소니도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기존 시장을 지키는데 급급했어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미국이 가져갔고 배터리는 한국이 가져갔죠. 반도체는 이미 오래전에 잃었고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반면 일본의 상대적 가치는 감소 추세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의 결과다. 미국은 한국 없이 중국과 경쟁할 수 없지만 일본 없이도 가능하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지도에선 일본이 더 크지만 보고서 속 현실은 한국이 더 무겁다. 우리는 인구도 많고 경제도 컸습니다. GDP는 한국의 3배였죠. 하지만 전략적 가치는요? 한국이 우리보다 높았어요.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동료가 답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키는 데 집중했고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CSIS 보고서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준다. 일본은 대체 가능 74%, 한국은 대체 불가 92%. 이는 기술과 자원의 차이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텅스텐, 방산기술. 우리는 필요하지만 한국은 필수다. 이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책상 서랍에 메모를 넣었어요. 지도에선 일본이 크지만 보고서 속 현실은 한국이 더 무거웠다.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어수선했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죠.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참배를 주장했고 중국과 한국은 반발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월 중순 내각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방위성 대표로 참석했죠. 안건은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여부였어요. 보통은 참배 일정을 그냥 통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외무성 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 시국에 한국을 자극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보수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중국 아니고요? 외무성 장관이 답했죠. 중국도 물론 문제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반도체 공급망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텅스텐도 마찬가지고요.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가 곤란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다른 강요가 거들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마찰을 일으키면 미국도 불편해할 겁니다. 경제산업성 장관도 말했어요. 삼성, 하이닉스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들 기분 상하게 할 순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한 방향으로 기울었죠.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참배는 미루는 게 낫겠습니까? 외무성 장관이 답했어요. 적어도 상반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 반도체 협력도 진행 중입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당분간 참배는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미루는 이유가 신앙이나 역사인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눈치를 보는 거였죠. 저는 복도에서 한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겐지, 이거 이상하지 않나? 우리가 한국 눈치를 보다니.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반도체가 필요했고 배터리가 필요했고 텅스텐이 필요했죠.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산업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배를 미뤘습니다. 며칠 뒤 언론에서 이 소식이 나왔어요. 총리 야스쿠니 참배 보류 결정. 외교적 고려 때문.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죠. 한국 때문이라는 걸요. 한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했어요. 한국 눈치 보느라 참배를 못하는 겁니까? 총리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외교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상 인정이었죠. 우리는 한국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우리 눈치를 봤죠.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어요. 저는 그날 밤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칩스2 협정. 일본은 돈만 냈고 한국은 협상했습니다. 텅스텐 보고서. 미국 미사일의 80%가 한국산이었죠. 히토류 위기. 한국은 재활용 기술로 해결했고 우리는 수입만 했어요. 주한미군 재배치. 한국은 독자 방어 능력을 입증했고 우리는 여전히 미군에 의존했습니다. CSIS 보고서. 일본은 대체 가능 74%, 한국은 대체 불가 92%였죠. 그리고 지금 야스쿠니 참배 보류. 한국 때문에 우리 내정이 흔들렸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다. 우리는 계속 한국을 약한 나라로 봤어요. 북한의 위협에 떨고 미군 없이는 못 버티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 생존 능력을 갖췄어요.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주일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압박을 혼자 견딜 수 있을까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말을 들었고 한국은 미국과 협상했죠. 2월 초 방위성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였어요. 한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한국은 독자 행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1990년 일본 GDP는 한국의 12배였습니다. 2025년 현재 3배입니다.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죠. 1인당 GDP는 이미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어요.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교수가 답했어요. 일본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를 붙잡을 것인가, 미래를 만들 것인가. 한국은 미래를 선택했고 우리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교수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20년 앞서 있어요.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이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협력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메모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기어올랐다 믿었지만 실은 우리가 무릎 꿇고 있었다. 1990년대 일본은 아시아 최강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했죠. 기술을 전수하고 투자를 했고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는 선생이었고 한국은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학생이 선생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한참 넘어섰어요. 우리가 기어올랐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기어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가 위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시작했어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은행들이 무너졌죠. 우리는 위기 관리에 급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죠. 2000년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죠. 반면 한국은 삼성, LG, 현대를 키웠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나갔고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2010년대 한국은 문화까지 수출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죠. 우리는 그걸 보며 잠깐 유행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죠. 2020년대 차이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 됐고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매달렸어요. 한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했고 우리는 미국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국방을 완성했고 우리는 여전히 미군에 의존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각성 마이너스 기어오른 건 우리였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약한 나라로 봤다. 북한의 위협에 떨고 미국 없이는 못 버티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우리가 기어올랐다 믿었지만 실은 우리가 무릎 꿇고 있었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계절은 바뀐다는 걸요. 일본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봄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봄을 부러워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지난 1년간 적었던 메모들을 꺼냈습니다. 정책은 안정이라 불렸고 그 안정은 복종이었다. 전쟁은 무기로 싸우지만 그 무기를 만든 건 한국이다. 지도에선 일본이 크지만 보고서 속 현실은 한국이 더 무거웠다. 그리고 오늘의 메모. 우리가 기어올랐다 믿었지만 실은 우리가 무릎 꿇고 있었다. 저는 이 메모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야마다 겐지의 보고서 마이너스 서울에서 시작된 균열. 이건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 기록이었죠.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을 읽을 날이 올까요? 그때 일본은 달라져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